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관광지에 가시면 이 당나귀 체험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자, 그런 당나귀가 서울 강남 한복판, 그것도 학동 사거리에 나타났다면 어땠겠습니까? 보시죠. 자, 어제 오후 7시 45분쯤입니다. 지금 119 소방대원들이 당나귀 2마리를 워워 하면서 진정시키고 있는데요. 이 당나귀들이 난동 부리지 않게 하려고 두 눈을 저렇게 천으로 가렸다고도 하더라고요. 자, 그럼 얘네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인근 신사동 식당 사장님이 애완용으로 키우던 애들이란 겁니다. 자, 탈출이 이번에 4번째였다고 하던데 어지간하면 좀 이제 좀 넓은 데 가셔가지고 키우시는 게 어떨까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40대 남성이 갑자기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난입했습니다. 아이들은 혼비백산 대피했고 또 다른 남성이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 초등학생 아들이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리자 뭔가 수상쩍었던 학부모는 아이에게 녹음기를 달아서 보냈죠. 자, 녹음기엔 아이를 향한 교사의 폭언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음주운전을 해놓고 아내가 운전을 했다면서 거짓 진술을 하게 했던 50대 남성,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지금 제14호 태풍 찬투 때문에 제주도에는 많은 비바람이 불고 있다는데요. 단단히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의리로 시작하는 사건 반장 준비되셨으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외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흉기에 찔린 40대 남성이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와 교사와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10살 제자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무시를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송우영 기자, 손수호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말이죠. 어제와 똑같이 요즘 유행한다는 20대 시절의 추억 여행부터 한번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또 어제는 처음 이 박지훈 변호사님 거 보여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말이죠. 손수호 변호사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 걸 준비했는데 먼저 보여주시죠. 보여주세요 그냥. 예. 이게 도대체 누굽니까 도대체 이거? 둘 중에 누가 우리 양 변호사님이시죠? 앞에 안경 썼잖아요. 안경 썼어요. 야, 세상에. 뭐 세상에 왜?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니요. 진짜 저런 시절도 있었군요. 저 우리 뒤가 누군지가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 많이 좀 본 사람 많이 같은데. 보셨죠? 이상복 국장입니다. 예, 이 사건 반장 끝나면 정치부회의 진행하는 입사 동기들하고 같이 이제 수련회 갔을 때. 그렇죠. 얼굴이 남아있네. 입사 동기시죠? 네. 야, 근데 진짜 양지열 변호사님이 저런 시절이 있었군요. 네, 자꾸 강조하지 마세요. 저런 시절이라뇨.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해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 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뭐 소속사에서 전화 오게 생겼어요 지금. 손수호 변호사는 별로 안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게 그 대학교 졸업 사진입니다. 뭐 연도가 정확히 기억을 안 나는데 예.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진짜요?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인기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수정 교수님 뭐 한마디 좀 해주셔야죠. 글쎄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시고 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근데 아무튼 우리 이수정 교수님 거는 예전에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었잖아요. 그 한복 자태를 뽐내시던 그 모습, 그걸로 일단 가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처음은 마무리하고요. 오늘 사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먼저 체크 포인트 짚어봅니다. 살려주세요. 자, 이게 한 초등학교 교실에 갑자기 흉기에 찔린 남성이 난입을 해서 정말 난리가 났던 사건인데, 자, 송 기자가 정립
해주시죠. 네, 그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였습니다. 피를 흘리는 40대 남성이 들어온 건데요. 당시 시간은 오전 10시 반쯤 수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터였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은 놀라서 긴급 대피했는데요. 이 남성은 피를 흘리면서 살려달라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전교생은 모두 하교 조치가 됐고요. 이 남성은 119 구급대에 의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중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 학교에는 보통 뭐 학교 보안관이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근데 이 학교에도 있었어요. 이 배움터 지킴이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 정문도 있고 후문도 있는데요. 이 지킴이가 정문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문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 후문에는요, 후문은 등하교 시에만 개방을 하고 그 외 시간에는 닫아놓는데 예. 어찌된 일인지 이날은 열려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 2018년에 그 사건 기억하시나요? 어떤 방배동의 한 초등학교에 뭐 괴한이 들어와서 초등생 여학생을 인질로 삼았던 예. 그 사건 이후로 그래서 보안이 굉장히 강화돼서 뭐 보안관이라든가 여기서 뭐 배움터 지킴이 이런 식으로 불리면서 학교 그 보안을 더 강화를 했고 또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저학년 부모님들도 학교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교문까지만 그렇네요, 이렇게 진짜. 그렇게 굉장히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 시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일단 그 부분도 좀 다시 되짚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 예전에 그 1988년도 MBC 뉴스데스크에서 갑자기 뭐 4개의 도청 장치하면서 그때 진행을 했던 분이 강성구 전 의원이신데 네. 그분이 예전에 했던 얘기를 제가 그때 그 트라우마가 진짜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세상에 그냥 뭐 생방송 중에 난입해서 그런 거 뭐 멀쩡한 사람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건 지금 막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이 네, 뭐 이 초등학생들이 받았을 충격이 굉장히 크죠. 예, 뭐 지금 출혈이 심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것도 놀라울 텐데 아이들은 아마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실제로 뭔가 이렇게 피를 흘리는 장면을 봤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급성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뭐 급성으로다가 밤에 악몽을 꾸면서 계속 재경험을 하면서 이제 저 장면을 잊지를 못할 겁니다. 그거부터 이제 증상이 시작이 될 텐데 그런데 그게 이제 좀 긴급하게 그 치료적 개입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불안 관련 장애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일상생활에서의 과각성, 조그만 이제 소음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증상으로 지속이 되다가 결국에는 정서 경험을 하는데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들은 긴급히 지금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사건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네, 지금? 그러니까 이 남성은 지금 중태에 빠졌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출동해서 근처 수색을 시작했는데요. 학교 뒤편에 야산을 수색하니까 한 남성이 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흉기로 2곳에 찔려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이었는데요.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남성과 이 주인은 그 음식점 주인과 종업원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피를 흘리면서 들어온 남성이 종업원이었고요.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이 가게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로 보고 일단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중태에 빠진 40대 남성이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흉기에 찔려서 야산에서 발견된 남성, 그리고 학교로 난입한 남성,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다. 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일단 워낙 지금 제한된 정보만 나온 상황이라 뭐 어떻게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실 텐데. 네, 뭐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제 대충 짐작을 해보면 이게 무슨 계획적인 살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진짜 계획적인 살인 같았으면 이렇게 공공성이 있는 학교로 쫓아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뭐 본인의 신분이 다 알려지는 건데 그렇게 도주 경로를 선택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상당히 그 식당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나이 어린 주인과 나이 많은 종업원 사이에 상당 부분 서로 간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 때문에 아마 다툼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게 아마 우발적인 뭐 인명 피해로 이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공격을 당한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는 30대 주인인 것으로 보이고 가해자가 아마도 학교 안으로 뛰어든 40대 종업원으로 추정이 돼서 그러면 이제 그 상호 관계에서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상관이다 보니까 아마 둘 간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뭐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지금 이 동네마다 학교를 어떤 지역 사회의 어떤 뭐 체육 문화 공간으로 개방해서 어떻게 활용하자, 심지어는 뭐 주차장으로 개방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학교 공간의 어떤 보안 문제 이런 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아이들의 안전을 어떻게 조화를 할지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숙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 요즘은 이제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방과후 수업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남아있는 시간들도 굉장히 깁니다. 또 그렇게 아이들을 돌봐줘야 또 부모님들이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보안 문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초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허술하셨던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또 학교 측의 대응은 또 굉장히 또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볼 수 없도록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쪽문을 통해서 여유가 있는 교실로 이동을 다 시켰고 그리고 이제 창문도 다 가렸다라는 거예요.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응급처치라는 장면을 보더라도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외상후 증후군 설명하셨지만 그렇게 선생님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뭐 119 구급대원이 들어가고 이 장면 자체가 아이들에게 충격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못 보게 교실은 다 가린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119를 불러서 경찰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건 굉장히 잘하셨어요. 예. 교수님, 그러면 약간 진짜 학교 측에서도 이런 약간 긴급 사태에 대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렇게 제가- 착착착착 됐던 거 보면. 제가 알기로는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여러 번 학교에 외진이 이제 침투해가지고 뭐 아이들을 인질을 삼거나 또는 실제로 이제 아이들을 상해를 입힌 그런 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매뉴얼이 교육부에서 내려가서 훈련은 안 할 뿐 사실은 교사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뭐 아이들을 대피시킬 공간 이런 거 다 확보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뭐 국제적인 기준을 보더라도 학교를 무조건 다 오픈해 가지고 낯선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전 무조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조두순 사건도 결국은 교정 안에 있던 아이를 집어가지고 나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만 세상에 맞습니다.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생명권 보호가 일단은 1차적으로 공동체에서 꼭 지켜져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최고 나쁜 어린이. 자, 송 기자, 이게 말이죠. 정말 지금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 한 초등학교 교사가 10살짜리 제자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네. 이런 논란이 의혹이 나온 거잖아요. 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인 자기가 담임을 맡은 아이를 괴롭혔다,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부모가 알게 돼서 지금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알고 보니까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고 나서 소변도 못 가리고 악몽을 꾸는 거를 어머니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학대가 의심되니까 아들의 옷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녹음기 안에 여러 가지 음성이 녹음돼서 다시 돌아왔는데 부모가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뭐 담임 선생님이 아이한테 한 얘기가 더 울어 다른 반에 가서 봐. 우리 반 7번은 너가 아니야. 우리 반에는 7번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너는 최고 나쁜 어린이야. 이런 얘기를 한 게 녹음이 된 겁니다. 야, 진짜 저 녹음을 만약에 부모님이 직접 확인을 했다. 그때 정말 부모님 입장에서는 와르르 무너졌겠어요, 손 변호사님. 네, 이게 또 녹음됐고요. 이 녹음된 내용을 다시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클 테고 당시에 그러한 조금 전에 그 기자님이 이야기한 그런 대화들, 그런 이야기들이 오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6월이었는데요. 6월에 이제 받아쓰기 또 숙제를 안 해왔다고 하면서 이제 지도를 한 거죠. 혼내면서 이제 뭐 더 울어라, 다른 반 가라, 우리 반 7번은 너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학교 번호가 7번이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 저 7번 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운 거죠. 울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그런데도 7번 없다. 너는 뭐 다른 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다그친 내용들이 다 녹음이 됐습니다.
나는 7번인데 우리 반에는 7번이 없다. 그래서 아이가 울면서 선생님 저 7번 하고 싶어요 하니까 야 우리 반은 7번 없어.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넌 그냥 아이를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저 워딩만 놓고 보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양 변호사님, 이 학부모 주장에 따르면 이 외에도 또 인격적인 모독을 한 것도 있었다. 이게 존재 자체를 부인한 거죠. 조금 전에 7번 아니야라는 것도 그렇고요. 학부모님 주장이긴 합니다만 아이에게 우리는 지금 선생님은 다른 반으로 갈 테니까 혼자 알아서 해라라고 하고 그리고 그냥 교실에 버려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고요. 여기 또 녹음된 내용이라고 학부모들이 주장한 걸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자, 여러분들 최고 나쁜 어린이 맞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을 콕 집어서 니들 보기에 3개월 동안 200번 넘게 거짓말했으면 최고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이거를 듣는 아이 입장에서는 다른 친구들 앞에서 존재를 완전히 부인당하고 선생님만 부인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학부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울면서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혼나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저 워딩도 너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나쁜 어린이에서 이제 최고 나쁜 어린이로 변하고 있어. 자, 교수님, 일단 저희 중에서 뭐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교수님이 유일한 선생님이신데 좀 어떻게 대학생 제자들한테도 저렇게는 말씀 못 하시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했다가는 고소당하죠. 지금 10살짜리 아이라 고소를 못하는 것뿐이지 어디를 이렇게 그 제자한테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인신공격처럼 이렇게 이제 더군다나 다른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다 같이 사실은 얘를 매장시키자 하는 걸 공모하는 거와 진배 없는 얘기를 지금 선생님이라는 자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틀림없이 이건 정서적인 아동학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논쟁의 여지가 없고 뭐 이거를 따지겠다고 하는 건지 일단 전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런데 저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예. 얘가 지금 기껏해야 10살짜리인데 10살짜리를 이유 없이 선생님이 만약에 저 지경을 누구 하나를 찍어가지고 저렇게 만들었다면 저 선생님은 정말 교단에 서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너무 명백한 일인데 그런데 그 애당초의 원인은 뭐였을까? 그건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3학년이고 아이가 10살이고 그런데 교실 안에서 이제 3학년 정도 되면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집중력이 생길 때 정도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애당초에 그러지를 못해서 선생님에게 야단 맞을 이유가 이제 뭐 존재했었다면 아이가 저런 교실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어떤 증세 같은 걸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 대목이 저 사실 좀 궁금하고요. 그런 이제 어떤 뭐 장애적 요소, 발달 장애적 요소가 있었으면은 지금 웬만한 10살짜리 같으면 선생님이 저런 식으로 아이를 괴롭히면 당장에 부모님한테 와서 잃을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러지 않아서 엄마가 녹음기까지 줘서 학교를 보내서 지금 진실을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균 10세 아동의 어떤 의사소통,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좀 예외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혹시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 문제를 갖고 있었던 아이가 아동이 아닌가 그런 것들도 지금 단순히 학대 피해자로 취급할 게 아니라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교수님께서는 아무리 그 교사가 뭐 진짜 교사로서의 어떤 약간 그 의무를 저버렸다고 해도 이 지경까지 상황이 벌어진 데는 뭔가 또 그래도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신 건데 송 기자. 네. 이유는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사 입장에서 뭐 말하는 게. 네, 본인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 아이가 교실을 뛰쳐나가면서 다른 아이의 수업을 방해했다 이런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전부터 아이가 뛰쳐나가고 큰 소리로 울어서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자주 방해했다. 그래서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심성의껏 아이를 지도해왔고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던 건 아니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훈육 차원에서 한 말이고 학대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훈육이란 말이 또 여기서도 나왔는데 정말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교수님. 만약 정말 아이가 막 수업 중에 뛰쳐나가고 뭐 통제가 안 되고 이러면은 부모 상담 같은 걸 해서
뭔가 좀 해결책을 그렇죠. 찾는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신뢰가 부모하고도 없었기 때문에 녹음기를 달아서 이렇게 보내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선생님의 진술을 보면 이게 이제 발달 장애가 있는데 애가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훈육이라는 게 잘 안 됩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아이가 애당초에 이제 어떤 약물이 필요한 이제 증상까지 갖고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지금 교실 상황에서는 적응이 안 되는데 그럼 치료를 받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도 그 정도의 전문 지식은 있는 사람이 교단에 일단 서야 되는 거고요. 학교에는 당연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상담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뭐 이 감별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됐을 겁니다. 아이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거 하나 없이 그냥 훈육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 행동을 뜯어 고치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정서적인 학대가 맞다. 정서적인 학대는 맞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 대한 이제 어떤 학대의 후유증과 질병은 변별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이의 어쨌든 행동 개선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일단 정서적 학대는 뭐 누가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맞는 것 같다라고 일단 교수님께서는 뭐 결론을 내리셨는데, 자 그런데 이 교사가 말이죠. 이 학부모가 이렇게 녹음기를 몰래 아이 몸에 달아가지고 보낸 거, 그래서 그걸 녹음한 거, 이거 교권 침해다.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허락 없이 수업 내용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권 침해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또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학교 측도 이 교사의 그러한 주장, 교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네, 이런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교사가 현재 징계를 받진 않았어요. 일단 교체돼서 다른 학급을 현재 지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징계라는 게 앞으로도 진행이 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이제 학교 차원에서 현재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이런 대응을 내린 것이 혹시라도 뭐 맹목적인 그냥 자기평 감싸기냐 아니면 뭔가 학교 그리고 또 다른 교사들이 다 알고 있는 내막이나 배경이 있기 때문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인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거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죠. 정말 이게 교권 침해입니까? 일단 그 교권 침해라는 얘기를 한 게 이 녹취한 게 불법이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게 불법이라고 하면 교권 침해라는 주장도 성립을 할 여지는 있는데, 예. 문제는 지금 한 교사의 행동이 그러면 아이에 대한 수업이라든가 교육이라고 볼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내에서 교실 내에서 문제가 발생한 아동이 있었을 때는 학교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 내에서 담임이 할 수 있는 정도 통제를 넘어서는 일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첫 번째 학부모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가 없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니까 알아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이게 교권 침해라는 주장이 사실은 좀 성립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녹음한 게 그러면 불법이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립되진 않았어요. 이거를 불법이라고 봐서 증거로 못 쓴 경우도 있고, 아니다 이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참고로 이게 초등학교지만 유치원에 왜 CCTV를 달도록 그렇죠, 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상황이었는데 초등학교 사관관장에서 맨날 그 영상 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면 뭐가 다를까요? 다른 건 그래도 초등학교 3학년이면 자기 의사를 어느 정도 집에 얘기할 수 있고, 거기서 같이 유치원에서처럼 정말 말 못하는 아이라서 일이 안 벌어질 것이라는 게 사회적인 상식에 맞기 때문인데, 이런 사안이 이게 사실이면 이 사회 상식과는 안 맞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일반적인 교권 침해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거 녹음이 불법이다, 이렇게 따질 상황이 아닌 걸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앞으로 뭐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계속 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택시기사들의 날카로운 눈썰미 덕분에 보이스피싱범들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손님의 행동이 수상하고 찜찜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수억 원을 가로챈 범죄자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손님이 찜찜해요. 이거 진짜 택시기사가
보이스피싱범을 딱 붙잡은 사건이죠. 네, 50대 택시 기사가 손님을 태웠는데 아무래도 행동이 이상해서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잡고 보니까 실제로 보이스피싱범이었던 겁니다. 이 50대 택시 기사는 지난 8일에 남양주시에서 60대 초반의 남성을 차에 태우게 됩니다. 이 손님은 타더니 급하니까 서둘러 달라 하면서 여주로 빨리 가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열심히 가서 여주시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곳으로 가자고 도착 장소를 계속 바꾸게 됩니다.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데 이 택시기사가 이전에도 한 차례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이런 식으로 태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이스피싱인가 보다 의심이 돼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와, 근데 진짜 이게 놀라운 것이 뭐 목적지를 바꿀 수도 있고 택시비 현금으로도 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양 변호사님?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사분이 손님들이 이런저런 손님들을 많이 태우다 보면 뭔가 이 사람 수상쩍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가지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사실 최근 14차례에 걸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한 4억 5천만 원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도 제 말은 보이스피싱 범입니다. 예. 그냥 쉽게 티를 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초범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름 익숙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분이 이걸 잡아냈다는 것은 감각이 좀 유난히 좀 뛰어난 분이신 것도 같아요. 예. 자, 요즘에 이 비슷한 일들 실제 많이 벌어지고 있고 저희도 소개 뭐 자주 해드리는데 자, 또 다른 보이스피싱범을 잡은 기사분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타자마자 뭐가 급하셨는지 일단 출발부터 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고속도로 쭉 달리면서 처음에는 낮장 세는 돈 낮장 세듯이 하다가 갑자기 돈다발이 쇼핑백 옮기는 소리가 나길래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먼저 갚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까 그 직원한테 돈을 현금으로 얼마를 줘라. 정 변호사님, 진짜 요즘에는 저 인출책, 뭐 전달책 이런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법원 홈페이지에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판결문이 올라오는데요. 각지 법원에 이런 유형의 범죄 처벌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고.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수법이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택시 안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서 결국 택시 기사의 신고로 이제 검거된 경우들도 최근에도 꽤 많습니다. 8월인데요. 이제 인천에서 지하철역 앞에서 50대 남성을 태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빨리 가달라라고 재촉을 합니다. 유사하죠. 예. 그리고 또 차 안에서 쇼핑백에 든 돈 뭉치를 이제 꺼내서 해봅니다. 역시 유사하죠. 예. 그리고 또 행선지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뭐 잘 말을 못해요. 이것도 유사하고요. 아하. 그러더니 이제 SNS로 대화한 이런 것을 그냥 보여줍니다. 여기로 가달라라고 뭐 어디 지하철역 몇 번 출구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보낸 사람이 누군지 저장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신고해서 결국은 인출책을 잡았고요. 또 퀵서비스 기사가 신고를 해서 잡은 적도 있습니다. 역시 인천인데 한 노인이 이제 봉투를 이제 건네준 겁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에게 이제 직접 가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받기로 한 사람이 계속 그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봤더니 역시나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이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교수님, 진짜 택시 기사분들 하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분들이고 또 진짜 워낙 별의별 인간들을 다 경험하다 보니까 딱 교수님도 마스크 쓰고 택시 타시면은 딱 이 백밀러 막 보면서 혹시 뭐 이런 분들 많지 않으셨나요? 뭐 많으시죠. 목소리만 들어도 아시더라고요. 아유,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뭐 아주 범상한 그런 능력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아마도 어떤 그 정보들이 키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이스피싱을 알아낼 수 있는 어떤 지표. 행선지가 불분명하다는 거고요. 빨리 가자라는 거고요. 택시 안에서 현금에 관련된 현금을 세거나 아니면은 택시비를 현금으로 주거나 뭐 고속도로를 달려서 이 소도시에서 중소도시에서 저 중소도시로 옮겨 다닌다거나 몇 개 이렇게 키포인트가 되는 사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택시 기사분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면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제는 이제 의심이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앱으로 오는 거 잘 다운을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경제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대출을 갈아타기를 하는 분들이 그런 수법들이 최근에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그 택시 기사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앞으로 좀 더 많이 검거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중간 책들을 검거하는 것이지만 중간 책들을 씨를 말려버리면은 예. 아무래도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양 변호사님, 어떤 분들은 또 이 보도를 딱 하니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런 거 니들이 보도를 하면 보이스피싱범들이 이제 택시 안 타려고 할 거다. 어? 아니, 저는 근데 그게 아닐 것 같은 게 택시를 안 탈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인간들은 네.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하철 하고 버스 타고 지금 이동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그걸 한다? 그럼 딱 걸리는 거고.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야, 이젠 택시 타도 걸릴 수 있어라는 걸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모든 게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은 또 대면 형태로 많이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밝힌 걸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 2,900여 건이 대면형 보이스피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내는 게 대면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보이스피싱 이 사범들을 막기 위해서 계좌 정지시키죠. 그다음에 이 돈을 받을 계좌를 구하기도 어려워져.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면형으로까지 나선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대면형이 되면 이 다른 이 그냥 그 돈이 오가는 그냥 통장에서 빼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검거가 쉬워지거든요. 점점 어찌 보면 보이스피싱들이 쫓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래서 저도 많이 이런 것도 알리고 이 방송 보신 분들도 택시 탔을 때 택시 기사분들도 이렇게 교대로 쉬는 날 보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아시게 되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자, 송 기자. 네. 이렇게 해서 결정적인 신고를 해서 잡았다. 그러면 기사님들한테도 뭐 좀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신고 보상금 있습니다. 어. 이게 지금 알아보니까 사기죄를 기준으로 검거 기여도에 따라서 최대 375만 원 신고 보상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찰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거나 범죄자를 검거할 경우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적극적으로 의심 신고를 해달라. 꼭 범인이 아니라도 저 경우에 피해자가 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돈을 들고 꼭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음주운전을 한 후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던 남편이 결국 법정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을 알아봅니다. 자, 송 기자, 첫 번째 재판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경남 창원에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측정을 거부하고 또 본인이 음주운전한 게 아니라 아내가 했다 이렇게 거짓 진술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50대 남성은 2019년 5월에 경남 창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김해시의 아파트까지 갔습니다. 근데 주차 전에 이웃 주민하고 실랑이가 붙어서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하자는데 거부를 했고 또 경찰관을 폭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 또 음주운전으로 입건돼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야, 그런데 말이죠. 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피해 보려고 또 잔수를 썼네요, 또. 음주운전만큼은 빼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아까 그 음주운전 입건을 했지만 거부했잖아요. 측정을 예.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식 기록은 없는 겁니다. 다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음주 측정 거부한 걸로 넘겨지는데 재판에 가서는 아니 나 이거 실제 술 안 마셨다. 그때 창원에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음식으로 불러서 아내가 운전을 한 거다라면서 아내와 통한 통화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이 통화 내역서가 우리 그 통신사에 가면 통화 내역서 주잖아요. 예, 예. 시간하고 통화 상대방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조해가지고 변조죠. 일부만 고친 거냐. 변조해서 그걸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하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당사자가 가져다 준 거니까 법원에 변호사도 속았군요. 예, 변호사도 그걸 뭐 확인할 방법 없었으니까 그걸 또 법원에 증거로 제출을 했던 겁니다. 세상에. 와, 송 기자, 근데 좀 너무하다, 진짜. 아니, 네. 송 기자도 지금 결혼한 지 이제 2달 좀 넘었는데, 보통 와이프의 잘못이 있으면은
송 기자 어머니한테 제가 한 거지 제 와이프가 한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근데 세상에 자기가 한 걸 갖다가 와이프한테 퉁을 쳤어요, 시쳇말로. 네. 정말 나쁜 남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 남편의 부탁을 받고 왜 웃어요, 근데? 말씀하세요. 남편의 부탁을 받고 이 아내는 근데 위증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도 실제로 위증을 하는데요. 부탁을 들어줬군요.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아이고. 당장을 넘기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 재판에서도 그 남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내가 운전한 차량 조수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었을 뿐이고 남편을 아파트 주변에 내려준 다음에 곧장 마트로 갔기 때문에 당시에 남편이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주차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 이거 진짜 저는 굳이 둘 중에 좀 이 경중을 따지자면 제가 뭐 또 어떤 분은 제 남혐 아니냐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남자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그걸 세상에 그쪽으로 돌립니까? 이걸 갖다가 뭐 부창부수라고 뭐 둘이 다 잘못한 것 같고요. 예. 뭐 남자가 거짓말하자 그러는데 좋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너는 술을 마시고 옆에 있었다고만 얘기할게. 그러면 결국 술을 마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 다 자인한 꼴이 사실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위증한 아내도 잘못됐고 위증을 사주한 남편은 더 잘못됐고 진짜 이런 비겁한 남편이랑 같이 사는 그 여성에게 참 제가 안타까움이 있네요. 예. 자, 하지만 우리 뭐 또 사법부가 그렇게 물렁하지 않습니다. 다 이거 이거 발본색원이 되잖아요, 이거. 네, 다 들통났어요. 예. 1심에서 모든 게 확인됐는데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일단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차량이 후진해 오는 걸 내가 봤는데 그 안을 봤더니 운전석에 남편이 있었다. 남편 혼자 있었다. 이런 목격자 진술이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내가 한 이야기가 거짓이다. 아내가 이제 남편 내려준 다음에 마트에 물건 사러 갔다라고 했는데 이게 거짓이라는 게 또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나왔던 통화 내역, 이 통화 내역 확인서 이것도 변조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게 보면은요, 제출된 거를 보면은 특정 시간대에 이제 아내에게 전화를 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나 아내에게 운전시키려고 내가 좀 부탁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만 알고 보니 동일한 시간대에 아내가 아니라 골프 관련된 그런 업체에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이걸 그냥 고친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들통나서 1심에서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 나왔는데 근데 이때 위증은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재판을 통해서 처벌할 가능성이 남아 있게 됐죠. 이보혜님이 남편은 남의 편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자. 아내가 대신 구속. 양 변호사님, 보통 근데 가족 간에 누구를 피신시켜주거나 이러면은 좀 봐주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도피시켜줬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가족을 도피시켰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 가족이 시켜서 한 일이면 그건 처벌을 합니다. 도피시킨 사람은 모르더라도. 왜냐하면 이거는 엄연히 법적으로 불법인 일인데 불법을 저지르게 한 거기 때문에 도피시킨 사람은 인지상정이라서 도피시켰다고 하더라도 왜 가족에게 나쁜 일을 시켜라는 의미에서 처벌을 하는데 또 이 경우에는 그렇게 도피를 시킨 게 아니라 이 아내도 사실은 남편 탓만 하기가 조금 그런 게 너무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까지 위증을 한 거예요. 게다가 위증을 한 게 그냥 위증을 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손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통화 내역이 진짜 통화 내역이 나왔고 마트 갔다 그러는데 마트에서 물건을 샀다 그러는데 전산 기록에 아내가 카드 쓴 내역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런 증거가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판사 앞에서까지 내가 운전한 거 맞다고 고집을 부르니까 이렇게 되면요. 판사도 위증죄로 처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는 이게 사실 솔직히 어느 정도 사소한 거짓말들은 증인들이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일이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근데 판사 입장에서 봐서 아니 증거가 있다. 증거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러시냐라고 하는데도 계속 거짓말하면 판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렇군요. 법정 구속 시켰어요. 징역 4개월로. 자, 그러면 말이죠. 자기가 와이프한테 너 거짓말해 해가지고 덜컥 지금 구속이 돼 버렸어요. 공사가 너무 커졌습니다, 지금. 네, 아내가 법정 구속된 다음에 다 자백했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이제 운전했고 남편이 시켜서 제가 위증을 한 겁니다. 다 자백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또다시 재판을 받고 또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 거죠. 이때는 지난번 재판에서 처벌받지 않았던 빠져 있었던 위증교사. 아이고. 네, 아내에게 위증을 시킨 거 위증교사. 그리고 또 통화 기록에 대한 어떤 사문서 변조와 또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 이거 재판받아가지고요. 1심에서 징역 10개월형 나왔어요. 네. 물론 항소에서 징역 8개월로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당시 법원도 이거 수법이 굉장히 불량하다. 또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0년간의 악몽입니다. 일단 체크포인트만 보더라도 송 기자, 네. 마음 편히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서울에서 50대 아버지가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건데요.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이번에 항소를 한 겁니다. 이 아버지는 2019년 6월과 올해 3월 두 번에 걸쳐서 자기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친딸이 아버지로부터 수년간 성폭행당했다고 원래 처음에 신고를 안 하다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가 설득해서 나중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훨씬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그런 취지로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은 지난 10일에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에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이게 이 지난 아마 4월에 있었던 사건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 안타깝게도 피해자인 딸이 신고를 한 직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 딸이 이미 어렸을 때 구조가 됐으면은 아마 극단적 선택에 이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피해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뭐 강간과 추행을 반복적으로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그러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심리적인 기제를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SNS에 피해자가 신고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아빠가 죄책감을 느끼는 게 싫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신고를 못하고 아무 말도 못했다.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다. 그리고는 이제 이 피해자는 어릴 때 어머니와 헤어지고 아버지와 유일하게 이제 둘이 부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살이 넘어서 이제는 내가 당한 게 피해다라는 거를 알아가지고 신고는 했는데,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아빠만을 믿고 살아온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유대감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아빠가 나쁜 사람이다라는 객관적 사실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신고를 해놓고 보니까 아빠가 결국 처벌을 장기형을 받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한 그 사실 자체를 자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레이프 트라우마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피해자가 일찍 신고 안 했냐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 가족을 신고하면 내 가족이 결국은 봉변을 당할 테니까 결국 그 신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이제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그리고 또 피해자가 말이죠. 신고를 하고 나서 3일인가 4일 만에 이렇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변변한 진술 조서도 남기질 않았다면서요. 네, 가해자가 사망하게 되면은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거만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장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고 증거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사가 쉽지는 않아요. 따라서 경찰도 굉장히 막막했을 텐데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피해자 진술 조서도 없었기 때문에 시작 전부터 좀 막막한 겁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당시 일단 남자친구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또 최초에 112에 신고를 했어요. 다 녹음이 되니까요. 그 내용들을 들어봤더니 딸이 직접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처벌을 좀 원하는 내용들도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그 외에도 새롭게 찾아낸 게 고인이 생전에 작성한 SNS 글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또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친족관계에 의한 중간간 혐의로 기소하게 됐습니다. 야,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사기관이 정말 이번만큼은 좀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이 고인이 자기 친부를 고소를 했다는 건데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인간, 아이고 죄송합니다 반성은커녕 얘가 피해 망상에 젖어가지고 지금 헛소리를 하는 거다.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예? 교수님. 피해 망상이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을 겁니다. 아. 망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망상은 이미 합리적인 사고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진 않거든요. 아버지를 고발했다는 데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근데 너무나 아쉬운 게 뭐냐. 아까 경찰이 굉장히 지금은 이제 증거를 확보해서 처벌하기에 다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전 좀 안타까운 게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성폭행을 당했거든요. 그리고는 중학교 때 자해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야. 자해를 했을 당시에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서 자해한 이유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뭐 규명할 수가 있었으면은 아마 그때도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자해를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때 아이를 피해 아동을 이제 구제를 할 수 있었으면 이 친구는 극단적 선택을 굳이 안 해도 되고 그 중학교 아이의 아버지가 그때 처벌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종류의 이제 어떤 구조,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을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너무나 취약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재판부는 뭐 교수님 뭐 지적하신 것처럼 딸이 피해 망상이다 이런 거 인정 안 했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죄를 인정했고 결국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이유를 보면요.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망상증이 있었다는 단서가 없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또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 사건 정황이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아, 이게 피해자가 처했을 그 정말 벼랑 끝으로 몰려서 그거 말고는 본인 입장에선 탈출구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동학대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그 아이들이 처한 딜레마로 하는 부분이 나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의 부모는 저 사람들밖에 없다. 의존할 사람이 저 사람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과 자기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 아버지라고밖에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신고한 건데 그 결과는 자기 스스로 또 세상과 연결한 유일한 끈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 입장에서는 스스로 어찌 보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스스로를 버린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극단적 선택 이외에 극단적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완전히 자기가 지워져 버린 셈이 됐으니까. 자,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좀 가능하시면 좀 짧게 좀 부탁드리는데, 피해자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유 이제 딸 아이가 문제가 뭐 많았어요. 지금 이렇게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부는 유죄 판결은 했지만 가족 여러분들 지금 그런데 지금 7년 이게 말이 7년 기가 막힌다 지금 그러고 계세요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20대까지 성폭력 피해를 부녀밖에 없는 집에서 당했다고 치면 그게 한 번일까요? 가중시켜서 2분의 1 가중해서 지금 7년 나온 것 같은데 2번일까요 그러면? 10년 동안 당한 이 누적된 피해에 7년밖에 안 주는 건 전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양형과 관련된 얘기는 바로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사건 엑스파일 이어갑니다. 지난 2월 울산에서 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찌릅니다. 술을 마시던 중 외도 문제로 말싸움이 격해지면서 휘두른 흉기에 아내는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이 남성, 최근 법원에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받은 형은 징역 12년이었습니다.
비슷한 다른 사건들도 있습니다. 도박 빚이 커지자 현실을 비관해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도 징역 12년, 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죽인 남편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살인 사건이 모두 다른데 형은 징역 12년으로 같았습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일반적인 우리의 눈높이와는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가족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판사들이 판결할 때 따르는 양형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각 범죄 유형을 분류해서 얼마를 선고하라고 기준을 정해서 공개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살인들의 경우 징역 10년에서 16년을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보면 왜 법원이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범죄 유형별로 양형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또 이 기준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건 반장을 통해서 가장 많이 좀 열을 내고 있는 부분이 아마 이 양형과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자, 어떤 판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탄원서, 반성문 같은 걸 읽다 보면 사람을 죽이고도 대략 징역 13년 정도 받을 걸로 아예 짐작을 하고 있더라. 1심 재판 중인데도 제가 나가면 뭘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위해서 오래 복역하지 않게 좀 배려해 주십시오. 뭐 이런 반성문을 쓰더라. 이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일까, 스스로 자문하게 된다. 뭐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자,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송 기자, 일단 우리가 보통 접하는 이 살인의 양형 기준이 10년에서 16년 사이. 네, 우리가 보통 접하는 일반적인 살인, 일반 동기 살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징역 10년에서 16년으로 양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외도 문제로 싸우다가 아내를 죽인 경우, 또 돈 문제로 싸우다가 지인을 죽인 경우 모두 징역 12년 정도 선고받는 보도를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유형도 양형위원회가 정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요. 원한 관계에 의해 한 살인, 또 애인의 변심 때문에 한 살인, 몸싸움 끝에 시비 끝에 한 살인, 의처증으로 인한 배우자 살인, 또 채무 관계 때문에 한 살인, 이것 등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 제가 이제 뭐 법을 잘 몰라서 그냥 막 하는 소리지만, 사람 생명을 뺏는 거에서 뭐 저렇게 또 막 기계적으로 뭘 나눠가지고 말이죠. 저는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만, 뭐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유형을 총 5개로 나누죠. 조금 전에 기자님이 이야기한 보통 동기, 그리고 또 좀 더 형량이 낮아질 수 있는 참작 동기 살인이 있고요. 그 외에도 조금씩 더 그 권고 범위가 올라가는, 높아지는 그런 살인죄의 범주들이 있어요. 우선 세 번째가 비난 동기 살인인데요. 이게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그런 사유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고발한 사람에 대한 살인, 보복이죠. 그리고 또 재산적인 탐욕에 의한 살인,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나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 여기 포함됩니다. 또 경제적인 대가 목적의 청구살인, 불륜관계 유지를 위한 배우자 살해, 조폭 간의 세력 다툼에 기반한 살해, 이런 것들이 비난 동기 살인에 속하고요. 한 단계 좀 더 무거워지는 게 네 번째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입니다. 이거는 다른 것과 결합이 된 거예요. 즉 강간살인, 강도살인, 인질살해,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거운 5번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인데요. 이른바 묻지마 살인, 이유가 없는 무분별한 살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명을 그렇게 살해하면은 단순한 세 번째에 있는 비난 동기 살해에 속해요. 그리고 이거를 2명 이상 묻지마 살인을 하면 그제서야 5번째 유형에 속하게 되는 건데요. 살해욕의 어떤 발로 또는 충족으로서 2명 이상 살해한 경우에 가장 무거운 5번째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자, 교수님, 일단 좀 설명을 들으셨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말씀이 무슨 대출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살인의 등급을 저렇게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예. 물론 지금 이런 기준을 두어야 되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런 기준조차 없던 시절에는 똑같은 일을 하고도 양형이 굉장히 너를 뛴다고 표현을 하죠. 사실 전관을 이제 그 변호사로 고용을 하게 되면
중대 살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뭐 굉장히 경한 이제 어떤 형량이 나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양형 기준을 이제 양형위원회를 두어서 마련을 하겠다 하고 아마 이게 1기 양형위원회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뭐 그러므로 해가지고 양형이 굉장히 나름대로 균형을 이제는 유지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의 어떤 상식도 굉장히 많이 변화한 거예요. 예. 이 범죄에 대한 뭐 아주 잔혹성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 양형위원회가 출발했을 당시와는 지금 십수년 지났으니까 이게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반전이 됐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기준은 그대로 처음 제1기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대로 그냥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는 제가 생각할 때 약간의 이제 어떤 그 재판부도 어느 정도는 이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좀 재량권을 줘도 이제는 될 시절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정관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극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재판부를 신뢰하고 조금 더 이제 가중 요인 같은 것들을 좀 더 널리 활용하도록 뭐 얼마 전에 왜 무슨 칼을 가지고 장인 앞에서 아내를 휘둘러서 사망시킨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수법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이게 지금 기껏해야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진짜 인명 경시하는 살인이잖아요. 한 명을 죽였지만 장인 앞에서 딸을 그렇게 해서 죽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좀 재판부가 엄벌할 수 있게 좀 재량권을 주는 가중 요인을 조금 더 허용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자, 양 변호사님, 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바로 여쭤볼게요. 그 자기 장인이 보는 앞에서 자기 부인을 일본도로 1m가 넘는 그 장검으로 그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근데 이제 아까 양형 기준들 여러 가지 봤지만 거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동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범죄와 연관이 돼 있나 이런 부분들을 따지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뭐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런 거 사건 발견에서 늘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놓고 보면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하게 맞지만 또 어느 살인이 끔찍하고 잔인하지 않겠어요. 이 살인 같은 경우도 또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었고 흉기가 뭐 잔혹하게 보이지만 그럼 어떤 흉기로 사람을 해치려 잔혹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법원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보통 동기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오히려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 손 변호사님이 이 일본도 이 사건 며칠 전에 이제 라디오에서 뭐 좀 해설을 하는 거 저 들었는데 손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5가지로 우리가 만들어놨잖아요. 분류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용어 자체가 보통 동기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오해와 반감을 사는 것 같아요. 따라서 보통 동기라고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통의 사건이냐? 이게 어떻게 보통의 동기냐? 손 변호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사위라는 자가 이 범행이 벌어지고 나서 장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장인 어른 그때 저 좀 말려주시지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보도가 나왔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범행 후에 정상이기 때문에 범행 후의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유죄의 경우에 반성하지 않는다. 또 피해자의 가족에게 더 추가적인 충격을 줬다. 이런 것들은 더 형량을 무겁게 하는 요소는 될 수 있습니다만 살인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유형으로 나눠놨고 그중에 하나에 속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좀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유형을 나누는 것 자체를 뭐 부정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오해의 가능성을 좀 줄이기 위한 용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분류 그리고 설명, 해설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게 좀 몇 분 얘기해서는 이게 참 뭐 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요.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시간을 마련해서 좀 깊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다시 한번 구속돼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난 7월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황혜진 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오늘 오전 남성이 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20분가량 진행된 구속 심사가 끝난 후 남성은 폭행 이유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답변을 피했습니다. 지난 7월 경찰은 상해 혐의를 적용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경찰, 이번엔 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갑자기 내려오는 크레인줄을 피하려다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5월 충북 청주시 초등학생들이 공사 현장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때 한 아이가 갑자기 내려오는 크레인줄에 놀라며 몸을 피합니다. 그러다 지나가던 차와 부딪혀서 사고가 난 상황. 당시 작업 현장에서는 신호수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아이의 부모는 사고는 잘 마무리됐지만 아이가 쇼를 한다, 아이 교육 잘 시켜라 이런 막말을 한 현장 관계자에게 화가 나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이의 부모는 현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거라며 현장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아니, 세상에 저런 일이 벌어졌으면 일단은 야, 뭐 너 괜찮니? 뭐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세상에 거기다 대고 야, 너 쇼하지 마. 이게 지금 뭡니까 도대체? 그러게요. 일단 이거는 사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 부모의 주장이기 예. 때문에 그리고 아이 부모에 따르면 저 현장 관리하는 분이 저 신호수 없었던 거 그냥 그거 실수기 때문에 그냥 뭐 과태료만 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 사건 반장에서도 교통사고 화면 전하면서 직접 닿지 않다고 하더라도 놀래서 넘어뜨리거나 예. 이런 경우에는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업무상 과실치상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생각을 좀 다시 하시고 아이 부모, 아이 쪽에게 엄중하게 사과를 하시고 이거를 해결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 사건이죠. 지난달 사귀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변에 얘기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사건. 자, 유족은 계속 이거는 살인죄를 물어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지금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치게 한 게 아니라 살인죄다, 살인의 의도를 갖고 한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유족 측은 지금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데도 그냥 끌고 가는 모습도 CCTV에 찍혔고요. 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긴 다음에 한참이 지나서야 허위 신고를 한 거다. 쓰러진 딸을 일부러 방치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이런 행동들을 보면 살인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저는 이 사건이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저는 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해가지고 영장을 법원에서 기각을 해버렸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지금까지 계속 그냥 자유의 몸이었었습니다. 네, 뭐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다가 뭐 언론에 알려지고 난 다음에 이제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시간이 걸리죠. 방치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연인을 이렇게 처참하게 중상해를 입히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구속을 시키는 방식으로 좀 뭐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재차 또 해코지를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 연인 간에 정말 중대한 상해가 발생해서 인명 피해까지 갈 수도 있는 사건에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감시가 허술한 야간 공사장을 돌며 전선을 훔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지난 7월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한 남성이 쫓기듯 황급히 비상계단을 빠져나갑니다. 곧이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나타난 이 남성, 뭔가를 가득 담은 가방을 싣고 유유히 사라지는데요. 가방 안에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쓰던 전선 다발과 절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건물 공사장에서 전선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경찰이 2달간 수사를 벌인 끝에 4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남성이 2년 동안 훔친 전선 무게만 17톤가량, 모두 1억 8천만 원어치에 이르는데요. 경찰은 남성이 훔친 전선을 압수하고 남성을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무줄로 입이 묶인 채 떠돌던 강아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제 전북 진안군의 한 도로에서 두꺼운 고무줄로 입이 칭칭 묶인 백구 한 마리를 발견했다는 글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구조된 백구는 입안이 모두 괴사된 상태였고 앞발 역시 피투성이었는데요. 입을 묶고 있는 고무줄을 풀기 위해서 발로 입 주변을 문지른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은 백구를 학대한 사람을 찾기 위해 백구가 발견된 마을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는 한편 CCTV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발견 당시 백구는 물을 마시는데 물이 온통 피로 물들 정도로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인간적인 행동을 도대체 누가 한 걸까요?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송 기자, 진짜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네, 그걸 지금 몰라서 경찰이 수사 중이고 이 구조한 단체도 지금 제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백구는 지금 도로에서 발견이 된 건데요. 지나가던 시민이 이상한 정황을 발견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한 동물복지단체 현장에 가보니까 이 백구는 1살 정도 된 어린 그 강아지였고요. 근데 걸음이 무척 느리고 가까이 보니까 주둥이에 검정색 공업용 고무줄인데 이게 칭칭 감겨진 상태였습니다. 그 어떻게든 혼자 풀어보려고 했는지 앞발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고무발을 가서 떼어주니까 입안에는 피가 가득 차서 이 제보자가 건넨 물을 마시는 내내 그 물이 피로 물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묶여있던 기간이 일주일 정도 돼 보인다고 판단을 했고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골반뼈가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지금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데요. 지금 구조된 단체는 백구를 알고 계신 분, 또 학대자를 본 분, 유기 현장 목격하신 분 꼭 제보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 혹시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나요? 아니요, 저는 키우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뭐가 됐든 그러면은 저 학대범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입니다. 처벌 가능한데요. 동물보호법이 있고요.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죽게 한 건 아니지만 도구 등을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면 이번 사건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상해를 입히면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예. 그런데 좀 전에 저희가 그 살인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을 알아봤잖아요. 예. 모든 범죄에 양형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 학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구체적인 뭐 경위, 동기, 목적 등을 빨리 확인해야 형량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보 꼭 좀 부탁드리고요. 자, 양 변호사님, 저는 전선을 훔쳤다길래 자범이려니. 자, 근데 이게 17톤이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17톤을 팔아서 챙긴 수익이 1억 8천만 원이었어요. 연봉으로 따져도 9천만 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구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다고 하네요. 지금 이게 구리값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전선을 잘 골라낸 구리 같은 경우 1kg에 뭐 높게는 9천 원까지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2년 동안 할 수 있었던 데는 사실은 이걸 사준 고철업자가 저는 큰 배경이라고 봐요. 저 사람이 저거를 쉽게 팔 수가 없었으면 맞습니다, 저런 짓을 반복을 했겠습니까? 공사장이라고 하는 게 뭐 누가 보안 장치도 없어서 허술하게 됐지만 가져다가 팔 때가 확보가 돼 있었으니까 그렇죠. 범행을 이어갔던 거고, 그래서 경찰도 이 고철업자 작물취득죄로 입건해서 이 사람 등에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상황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사건반장 해서 인스타그램 등등에 올려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해 올리죠.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사반 가족 지나 킴님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교민이신데요. 함께 보시죠. 자, 지금 헛둘 제자리 걸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게 뭘까 싶었는데 얼마 전 따님이랑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지금 호텔에 자가 격리 중이라고 하십니다. 자, 격리 때는 또 사건반장만한 게 없죠. 그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 못 봤던 사건반장 몰아서 보시고 또 간만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본방사수도 하시면서 답답함을 이겨내시고 있다고 합니다. 접종도 완료했고 음성 판정도 받으셨다는데 아무쪼록 격리 생활 빨리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영국으로 가보시죠. 벌써 좀 수상합니다. 네,
잠시 후에 이제 한가롭지 못한 일이 벌어질 건데요. 화면 위쪽에 보시면은 검은색 자동차 한 대가 앞차를 지금 밀어내면서 돌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좁은 탓에 충돌한 승용차가 반바퀴를 돌면서 도로를 막아버렸는데요. 대체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건지 주차된 차들을 앞뒤로 계속 부딪히면서 계속 돌진합니다. 저 뭐 음주 뭐 약했어요, 저 사람? 네, 알고 보니까 사실은 도난 차량이었고요. 자동차 주인에게 쫓기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저 차량 절도범이 가뜩이나 길이 좁은데 양쪽으로 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니까 빠져나가려다가 이런 대형 사고를 친 겁니다. 근데 도난 차량 앞에 마주오던 저 승용차에는 원래 2명의 어린 나이가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도난 차량이 도주하기 위해 앞뒤로 움직이는 동안에 다행히도 아이들이 무사히 탈출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아니 정말 짧은 시간인데 이 공사가 엄청 커졌어요. 네, 지금 현재 보도로는 최소 12대 이상 차들이 파손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니 그러면은 저 절도범 어떻게 됐어요? 뭐 도망갔다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네,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현지 경찰에 따르면 절도범이 저 차량을 버리고 다른 차량에 올라타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검거됐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손 변호사님 지금 딱 보니까 약간 좀 지금 벤츠도 보이고 약간 뭐 고급 차들 많은 것 같은데 야 이거 좀 공사가 많이 커질 것 같은데요, 잡히면? 네, 저런 재물의 어떤 그 손해뿐만 아니라 타고 있던 승객이 있었다면은 다치는 사람도 생겼을 테고, 그리고 또 일단 지금 이제 도주했잖아요. 다른 차량에 탑승을 해서 그 도주할 때도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수가 있어요.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였으면은 훨씬 더 빨리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뭐 조금은 듭니다. 예. 아무튼 영국에서는 차량 절도는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저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현장 중국으로 이어가 볼까요? 예, 지난 14일 오전에 중국 심천시의 한 도로입니다. 달리는 차량 우측으로 공사장 크레인이 보이는데요. 설마 그대로 달리는 SUV 자동차를 저렇게 떨어졌습니다. 이거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저 타워 크레인 높이가 20m 높이에서 떨어진 거라고 합니다. 크레인이 자동차 운전석 쪽으로 떨어지면서 저렇게 차량 앞부분이 크게 파손됐는데요. 차량이 심하게 찌그러진 탓에 운전자 구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30분간 자동차에 갇혀있던 운전자는 이후 다행히 구조에 성공됐고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目前患者是意识清楚的生命体征疲软，主要受伤部位主要集中在一个头面部一个损伤，包含一些鼻骨骨折、颌面部的骨折以及眼眶部的骨折，以及颌面部的多处的一个软组织挫裂伤。 와, 운전석 바로 위로 떨어졌는데도 어떻게 살았다니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네,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는 하고 있는데 저 운전자는 너무 놀라서 앞으로 뭐 운전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양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진짜 운전자가 저는 살아난 게 기적에 그러니까요. 더 가까운 것으로 보여요. 저 뭐 차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더라도 아래에 있었으면 배 파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사 현장 관리가 안 된 거죠. 저 정도라고 한다면 원인 따져볼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은 미국으로 가보실까요? 이거 싸우고 있네요, 지금. 싸우는 겁니다. 미국의 저기 한 프랜차이즈 샌드위치 가게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아주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한 사람은 총을 든 무장 강도 남성입니다. 여성은요, 이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에요. 심지어 몸싸움하다가 강도가 총을 떨어뜨리니까 여성이 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집었어요? 강도는 여성의 핸드백을 집어든 거예요. 총을 쏘질 않고 지금 때리고 있어요, 예, 총으로.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강도가 저렇게 핸드백을 뺏기고 나니까 핸드백을 여성에게 내밉니다. 뭐냐면 내가 핸드백 줄 테니까 총을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성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요. 총으로 강도를 때려서 내쫓은 겁니다. 여성 얘기 들어보시죠. He's littler than me, so I'm like, I have that advantage. I'm bigger than him, so I could at least put my weight on him and push him or something. Dropped it trying to hold onto my purse, and I end up pulling his sweater off of him. And I'm like, show your face, you're on camera. And then he's like, here, you could have your purse back, just give me back my stuff. Like, he wanted me to give him back his gun. I just hit him in the head with it. That's what he was doing to me. 야, 진짜
너무 멋있네요, 저분. 자기 핸드백을 빼앗기면서까지 가게를 지켜낸 저 용감한 직원. 그 덕분에 이 샌드위치 가게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반전이 있어요. 이 여성이 강도를 내쫓은 샌드위치 가게에서 정직 처분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니, 용감한 점원상을 주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판 왜 쫓아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랜차이즈 본사 측에서는 이 정직은 각 매장 권한이라면서 정확하게 정직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 여성은 자신이 정직당한 이유가 영상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성 얘기를 들어보시죠. And then I get a call yesterday. It was like, if every of these videos aren't down offline, you will be suspended. And then I texted them and I'm like, how long am I suspended for? They said, so everything's removed offline. I have no ability to do that. Like, they didn't want no one to know. Like, they wanted to be private that it happened to me and that I fought back. 아니, 저게 뭐 그렇게 문제라고 저걸 가지고 세상에. 아직까지 매장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한 건 아닌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실제로 CCTV를 공개하면 그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 핸드백 빼앗기고 정직을 당하는 바람에 이 여성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 여성의 사인이 또 이렇게 뭐 저희도 보고 있잖아요. 이게 모급 사이트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미국 내에서 약 우리 돈으로 1,900만 원 가량이 모였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나저나 저 인간은 잡혔습니까? 잡혔어요.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 보고 현지 경찰이 아직은 범인을 쫓고 있다고 하네요. 예. 근데 저 정도라고 한다면 비슷한 사건에서 미국 격투기 대회에 스카우트 됐던 여성도 있었거든요. 이 여성도 경찰이나 다른 곳에 좀 지원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설 경비업체 같은 데 가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중국으로 가보시죠. 아하, 이건 또 뭘까요? 아마도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고요. 창문을 열고 난간에 정말 위태롭게 앉아있는 남성인데 건물 아래로 뛰어내릴 것처럼 불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남성에게 뭔가를 건네주자고 보셨습니까? 담배입니다. 난간에 앉아있는 남성 담배를 피우면서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출동했던 소방대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当时现场情况比较复杂，这个亲生男子情绪比较激动，也向家人提出他想抽烟的请求。我平常不吸烟，为了安抚他的情绪，也为了防止意外发生，紧急情况下，我点燃了一支烟，防止他出现什么意外。 아, 그럼 다친 사람은 없는 겁니까? 네. 아마도 이제 담배 한 개피를 피우면서 한 5분 정도 그 사이에 흥분 상태였던 마음이 가라앉혀진 것으로 보여요. 담배를 다 피운 남성 스스로 집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구조가 됐다고 봅니다. 이거 흡연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한테 물어봐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래도 담배는 안 됩니까? 담배는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냥 껌 같은 걸 줬었어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네덜란드로 가보시죠. 아, 여기 참 목가적인 풍경이 펼쳐지네요. 예, 네덜란드의 한 농가인데요. 한가롭게 풀을 뜯는 닭을 향해서 매 한 마리가 무섭게 날아와서 공격을 합니다. 습격당한 닭의 털이 한 움큼 빠져나가는 게 보였는데요. 엄청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격당한 닭을 본 수탉이 바람처럼 달려와서 친구를 도와줍니다. 쫓아내려고 하는데 근데 좀 버거워 보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진짜 수호천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두 마리 닭을 향해 달려오는 염소. 뿔이 난 염소가 뿔을 들이밀면서 매를 저렇게 공격을 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매를 향해서 한 번 더 돌진을 하고요. 염소의 기세에 눌린 매가 항복을 선언하고 달아나가게 됩니다. 얼핏 보면 저게 말 같기도 하고 강나게 같기도 한데 근육질의 염소였습니다. 아니, 얘네들 지금 종이 다르잖아요. 네, 종은 다르지만 한 집에 사는 절친들이었습니다. 베프들이었던 건데요. 닭이 비명을 지르니까 농장 주인이 뒤늦게 뛰어나오긴 하는데 상황은 종료된 뒤였습니다. 이 염소가 친구인 닭을 구하는 데 걸린 시간이 한 17초. 소리를 듣고 CCTV를 확인한 후 밖으로 나오는 농장 주인을 기다렸다면 아마 이 닭은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교수님, 지금 너무 지금 막 몰입해서 보고 계시는데. 네, 저 감동했어요. 네, 명장면입니다. 네, 이건 무슨 윤리교육에서 꼭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저도 이런 건 진짜 처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운전은 내가 하고 차차차가 챙겨주고 운전은 내가 하고 차차차가 찾아주고 난 운전만 하고 내 차 관리는 차차차가 다 하고 KB 차차차 내 차고. 콜라겐 전 마셔요. 피부 속에서도 채워야 하니까. 마침내 피부를 잘 아는 콜라겐. 슈퍼 콜라겐 에센스 아모레퍼시픽. 자, 미국에 사시는 한 교민분께서 저한테 메일을 주셨는데 이 리모컨 돈 터치 이거 콩글리시라고 듣기 영 불편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표현을 좀 궁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방가족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주신 안녕히 계십시오.